사람의 마음을 갈고 닦아 도덕적 완성을 이루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퇴계이왕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먼저 이 명언의 소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이왕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유학자로서 성리학의 이론을 깊이 연구하여 한국 유교 사상의 정수를 집대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글과 가르침 중에서도 학문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결국 스스로 수양하여 본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 라는 뜻을 담은 가르침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거나 이론을 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덕과 바른 인격을 갖춤으로써 실제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결국에는 자신이 쌓아 올린 지식을 후대의 선비들에게 남기려 한 그의 열정과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역사적 배경과 인물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계이왕은 1501년에 태어나 157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16세기 초중반은 조선 왕조가 개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이미 성리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정착해가는 중이었으며 동시에 살인파들이 붕당을 형성하여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이 벌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훈구파와 살인파의 충돌, 그리고 사립 내부의 학문적 차이에서 비롯된 분화 등으로 인해 조정의 분위기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러한 격변기에 태어난 이왕은 어릴 적부터 마음을 굳게 세우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자세를 키웠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학문을 중시했으며 어머니 역시 학문적 영향을 주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왕은 일찍이 소과 진사시에 급제할 만큼 총명했지만 관직에 진출하기보다는 공부에 매진하는 선비의 길을 택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을 기반으로 유학자의 덕목을 숭상했는데 이왕은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조선의 현실에 맞도록 재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기론, 이치론을 심화하며 이의 근본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가 하나로 이어진다는 사상을 펼치게 했습니다. 그가 저술한 주요 저서로는 성학십도, 전습록변, 퇴계집 등이 있으며 조정에서는 간간히 벼슬을 맡겼지만 항상 스스로 사직하고 낙향하여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정치적 소용돌이가 거세게 휘몰아치던 시기, 그는 양심과 학문을 지키기 위해 경상도 안동의 도산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자연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이때 당대의 또 다른 거두이자 이기론에서 대립한 기호학파의 거두 기대승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교류한 사실도 유명합니다. 이런 학문적 교류와 논쟁이 조선 유학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고 이왕 스스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견해를 다듬어갔습니다. 그의 학문은 정치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왕에게 성학십도를 올려바른 군주가 되도록 유도하고 치국과 평천하의 기본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당시 조정은 붕당 문제와 왕권 강화 등의 이슈로 인해 그가 바라는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양반과 천민의 신분제가 뚜렷했던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는 외척의 권력 강화와 살림의 반발이 계속되었으며 문화적으로는 한글이 창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급이 더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성리학이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확립되고 유학자들이 지방서원을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교육을 활성화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퇴계이왕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학문이란 무엇이고 사람다운 삶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주장한 이 중심의 철학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선한 본성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올바른 행동을 실천해야 함을 뜻했습니다.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와 부패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성을 지키며 교화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길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황이 살았던 조선 중기는 임진왜란 직전에 시대적 경랑 속에서도 학문의 꽃이 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남긴 사상적 토대는 훗날 율곡 이이, 기대승, 우복 정경세, 남명 조식 등과 더불어 조선 유학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후대 유교 윤리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맥락과 그의 삶을 종합해보면 그가 배움과 수양을 통한 자기 완성을 핵심으로 삼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마음의 수양이 곧 사회와 국가를 바르게 하는 기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회, 정치, 문화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사회는 왕권과 살림의 힘겨루기로 인해 임사홍, 윤원영 등 권신들이 득세하는 과정이 이어졌고, 백성들의 삶은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시달렸습니다. 이왕은 벼슬을 하는 대신 주로 낙향하여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썼지만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인 양반이 농민을 지배하며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농민은 각종 부역에 시달리며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일이 잦았고, 임진왜란 전후로 국가 재정이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림이 서원과 향교를 통해 세력을 키우고 훈구파에 맞서면서 학문적 기반 위에 세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사대부의 자제들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학문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왕은 그런 세태를 경계하며 사람됨을 먼저 갖추고 학문을 도덕적 실천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러 일화를 통해 인격 수양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 어느 날 한 제자가 지식과시에만 치중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왕은 조용히 제자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학문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훈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작은 일화에서조차 그의 인품과 교화 방식이 드러납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당대에는 사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성리학적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가족 제도나 혼인 풍습도 엄격해졌습니다. 이왕은 지나친 예학이나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예의 본질이 사람을 공손하게 하고 서로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역설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식, 예를 갖추는 태도 등에서 본질이 중요하며 형식은 그 다음이다 라는 뜻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맥락에서 그는 명예를 지나치게 좇기보다는 인격을 우선하라는 말을 강조했고, 이 점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처럼 퇴계 이황의 생애, 주요 사건, 시대적 상황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갈등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도덕적 주체성을 지킬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그 해답을 끊임없는 학문과 자기 수양에서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논쟁과 편지 왕래, 제자 양성, 가르침의 전승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면서 우리에게도 본성을 지키고 마음을 닦으며 세상에 이로움을 주자는 이념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줍니다. 자, 이렇게 길고 상세하게 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현대적 해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퇴계 이황의 명언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 이슈와 연결해보면 첫 번째로 지나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학벌, 스펙, 경제적 지위 등 외부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합니다. 이황의 사상에 따르면 진정한 성공은 마음의 수양을 통해 바른 인격을 기르고 주변 사람과 사회에 이롭도록 행동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바로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배운다는 것이 현대인의 가치관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윤리의식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현대는 정보화와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합니다. 이왕의 사람은 본성이 선하며 그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완성된다라는 가르침은 타인과의 협력과 배려가 필수적인 공동체 정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기업 윤리, 사회봉사, 나눔 활동 등에서 이 사상을 적용한다면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정치나 조직에서 지도자의 도덕성이 끊임없이 문제되는 현 시점에서 이황이 강조한 리더의 자질은 타인을 교화하고 이끄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자신의 덕을 닦는 것입니다.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마음의 겸손을 갖추고 지식을 자랑하기 전에 인격적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이 원칙이야말로 오늘날 기업 경영자나 정치인들에게도 크게 해당되는 조언입니다. 네 번째로 교육의 목적에 대한 재고찰입니다. 현대 교육은 대학 입시나 취업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황의 유교적 교육과는 성인이 되는 길,
즉 도덕적 완성을 지향했습니다. 과거에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과거 시험이 존재했지만 이왕은 시험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를 경계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경쟁 위주의 공부에 매몰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자기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교육정책이 절실합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쉽게 소외되거나 물질적 가치만을 좇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황이 말했던 학문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이로움을 주어야 한다는 관점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공동선을 동시에 추구하게 만듭니다. 예컨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창업자라도 이황의 정신에 입각해 윤리적 경영과 사회환원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사회가 직면한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이슈, 즉 경쟁과 물질주의, 공동체 정신의 약화, 그리고 올바른 리더십과 교육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황의 가르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감동적인 실제 사례를 세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각각 2000자 이상으로 풍부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지방의 한 농촌 마을에서 소규모 공부방을 운영하던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대도시에서 교편을 잡다가 번아웃을 겪고 퇴직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귀농한 지인의 농촌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청소년 인구가 현저히 줄었을 뿐 아니라 어른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며 꿈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곳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선생님이 책을 읽자거나 함께 토론해보자고 말해도 아이들은 귀찮다고 싫은 내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은 퇴계 이황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부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은 건 그들 탓이 아니라 어쩌면 어른들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일어나 마을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집집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아이들에게도 함께 마을 미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아이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왜 중요한지, 함께 사는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을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른들도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부모들은 아이들의 달라진 태도를 보고 공부방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중 몇몇은 농사일을 체험학습으로 연결해주면서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모여 점차 공부방은 삶을 배우는 장이 되었습니다. 퇴계 이황의 말대로 학문이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이론 공부를 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 마을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그 변화에 감동받아 공부방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례가 감동적인 이유는 다른 누가 아니라 오로지 마음을 수양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 한 개인의 의지가 마을 전체를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는 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한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처음에는 매출 성장에만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압박을 주며 실적을 올리려고 했고 회의 때마다 질책과 지시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직을 반복했고 남아있는 이들은 대표를 무서워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대표는 우연히 읽은 책에서 퇴계 이황의 가르침을 접하고 리더가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구절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직원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끌고 있었구나 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실적보다는 인간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힘쓰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회의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부터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대표가 갑자기 변하는 모습에 어색해했지만 점차 대표가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걸 느끼자 자신의 아이디어와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며 회사의 미래나 개인의 성장 목표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가 가진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이황의 글을 읽고 사람은 서로 연대하고 배움으로써 더욱 선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사내 분위기가 바뀌어 가자 오히려 매출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애정을 갖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퇴계 이황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 계기는 학문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참으로 감동적인데, 왜냐하면 개인의 깨달음이 조직 전체의 문화를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작은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외교관 출신 한 노학자가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한 무료 강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해외에서 많은 업무를 경험했고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와서 보니 마을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고 노인들은 소일거리조차 없어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학자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그냥 묵혀두지 말고 지역 사회에 환원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지역 도서관에서 주말마다 강연을 열어줄 강사를 찾고 있었고 그는 단숨에 지원했습니다. 강연 주제를 고민하던 중 퇴계 이황의 철학에 대한 글을 읽고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배움이 아니다 라는 문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직업을 뛰어넘어 서로 배우는 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강연과 토론 모임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노인들은 그동안 삶에서 쌓은 지혜를 전해주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학자는 강연 도중 퇴계 이황도 평생을 배움으로 자신을 갈고 닦았고 그 배움을 세상을 위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지위가 어떻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배움을 행동으로 옮겨나가면 우리 마을도 변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청중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 달이 지나자 청년 몇 명이 시골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기획해보겠다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역의 어르신들은 청년들을 위해 농산물 재배 노하우를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경제활동이 시작되자 마을에는 활기가 돌았고 도서관 강연은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의 소통 창구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개인의 선한 의지와 배운 것을 실천하라는 퇴계 이황의 가르침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큰 변화를 일으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감동적인 사례를 통해 현대사회에서도 이황의 사상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명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5가지 시나리오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나리오로 가정 내에서의 교육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히 성적을 올리라고만 닥달하기보다는 배움이란 스스로의 품성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것이라는 이황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 생활을 바꾸는지 대화를 나누고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존중하며 탐구하게끔 돕는 겁니다. 둘째 시나리오로 직장 생활 속에서 분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직장인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인간관계 스트레스 속에서 지쳐 있지만 학문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하고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실천하라는 이황의 가르침에 입각해 매일 퇴근 후 30분씩 스스로 공부하고 글을 쓰며 내면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다 보면 업무를 대하는 태도와 동료들과의 소통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셋째 시나리오로 커뮤니티 봉사단을 만들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이들은 빈집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직면해 있지만 이황의 말대로 먼저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웃과 협력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지역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각자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마을 행사를 기획하며 그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다시 마을 어린이에게 가르치는 식으로 선순환을 만듭니다. 넷째 시나리오로 대학생들이 학회나 동아리에서 공부 모임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경쟁 사회에 매몰되지 않고 서로가 가진 꿈과 진로에 대해 조언해주고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서로를 고양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학문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힘이라는 이황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시험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섯째 시나리오로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이 이황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의지를 되찾는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도 잃고 대인관계도 틀어져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우연히 배움은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라는 글거를 접하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명상과 책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과거에 얽매이던 자신을 내려놓고 조금씩 미래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재발견해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식으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5가지 시나리오는 실제로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상황들입니다. 퇴계 이황의 말처럼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노력하면 일상에서 서서히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질문 5개와 제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학문 혹은 배움이 단지 지식 습득에 그친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마음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현재 우리 사회의 경쟁 풍토나 물질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이황이 말한 본성을 지키고 실천하는 배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리드할 때 이황의 리더가 먼저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사상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네 번째 질문. 이황이 강조한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하라는 가르침은 지금 여러분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질문. 혹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고 변화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이번 한 주 동안 하루에 10분씩 자신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주제를 정해 공부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술이든 과학이든 혹은 자기계발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기록하시면서 그 배움이 어떻게 내 마음가짐을 바꾸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두 번째 과제. 주변 사람이나 지역 사회를 살펴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좋으니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쓰레기 분리수거를 체계화하거나 독거노인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이황이 말한 배움은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진행해 보세요. 세 번째 과제. 이황의 어떤 글이나 그의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 등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번역본이든 현대어 해설서든 좋으니 그가 펼친 이기론이나 수양론을 좀 더 깊이 이해해보고 그중 인상 깊은 문장을 골라 나만의 실천 목표를 적어보세요. 이 3가지 과제는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서 이황의 사상을 좀 더 피부로 느끼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목적을 지닙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퇴계 이황의 명언은 배움과 마음의 수양, 그리고 타인과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16세기 조선의 복잡한 정치와 사회 속에서 그는 어떻게 자기 신념을 지키며 후학을 양성했는지가 드러나고 현대적 해석을 통해서는 경쟁과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감동적인 사례와 일상생활 적용 예시, 그리고 시청자 참여를 위한 질문과 과제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인문학적 통찰과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을 단순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주변을 밝히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